예, 이스라엘의 가자 점령 작전을 재개한 이후에 국제사회에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 경제, 봉쇄, 고립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겠다고 타개책을 밝혔는데 지금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봉쇄하고 고립시키는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하길래 이렇게 네타냐후가 타개책을 발표해야 할 만큼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짜 선동 프로파간다가 좀 약간 도를 넘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자 점령 작전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계속 그러니까 한 지난 9월, 8, 9월 동안 막 기자, 언론, 가자 언론인 학살 사건, 가자 기아 위기, 유아 학살 등 조직적인 날조가 이게 평상시 대비 볼륨량이 굉장히 늘었죠. 그래서 이게 SNS 등 모든 플랫폼에 전파가 됐고,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진원지가 어디냐 보니까 EU 개별 국가들이에요. 왜냐하면 반이스라엘 프로파간다의 진원지가 바로 무슬림 난민들이 한때 잠식된 이제 유럽 국가들인데, 이른바 트럼프가 경고한 난민 침공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권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무슬림 난민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로 프로파간다가 나오고 이거를 정부가 반영해서 또 EU가 반영해서 대이스라엘 외교 정책 봉쇄 고립화가 시작됐고 반이스라엘 정책이 이제 유럽 EU에서는 이제 범용화가 돼버리는 수준이 됐죠. 그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과 스페인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방위 산업까지도 봉쇄하는 이런 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페인, 독일, 프랑스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스라엘 방위 사업에 대한 각종 이제 수출 규제, 그러니까 금수 조치, 투자 철회 이제 뿐만 아니라 항공 운송 일부 제한 등 경제적 봉쇄, 사실상 경제 봉쇄거든요.까지 이루어져 있고 그나마 요번에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서 약간 한 발 이제 비껴져 있는 게 이탈리아 이제 총리인단 말입니다. 물론 명시적으로는 이제 이국가 해법을 찬성한다 하지만 팔국가 인정에 약간 한 발 좀 이게 비껴 서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탈리아 안에서 엄청난 그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앞서서 이제 보도해 드린 것처럼.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났냐면 제노바 항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물류가 통과되는 그 기착지거든요. 그 핵심 어떤 물류사슬 선상에서 이제 항만 노조가 이제 사실상 시위를 했는데 그러면 노조 집회라면 임금 협상에 관한 집회냐? 전혀 아니에요. 정치 투쟁이었어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하라는 정치 구호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좋아서 항만 노조지 사실상 무슬림 단체가 하는 거거든요. 난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단순 항해 집회가 아니라 전략 거점에 대한 테러라고 봐야 돼요. 이스라엘 물동량 이동량에 대한 테러다. 그러면 우리 국제법을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은 해상 봉쇄도 전쟁 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유엔 헌장 51조를 발동할 수가 있어요. 자위권 행사, 그러니까 전쟁 선포 개념으로. 그런데 그보다 좀 약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공급망 사슬의 그 주요 거점 항구들을 이렇게 장악한다라는 거는 이스라엘 경제에 언제든지 우리가 숨통을 끊을 수 있다. 사실상 해상 봉쇄에 가까운 테러라고 볼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EU 국가들은 운라 지원을 재개하겠다. UNRWA. 그렇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하마스의 사실상 외교 국제금융 그 윙 역할 자처하는 그 다음에 ICC 말도 많고 탈도 많은 ICC를 또 강화하겠다. 국제형사재판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나 ICC 강화해서 이스라엘 안보 당국을 제재하겠다라는 그 바이든 행정부 때의 구호가 또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정권은 바뀌었어도 이제 유럽의 행태는 오히려 더 강화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아하, 이런.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1일 날은 전 세계 66개 국가의 268개 언론사에서 블랙 미디어 데이를 했어요. 이 미디어 블랙아웃 전 세계 66개국 268개 언론 매체가 했던 이 캠페인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일전에도 우리 소개시켰지만 9월 1일 자정을 정해서 이제 1분간 뭐 방송화면에 검은 블랙아웃 이미지 국경 없는 기자의 주도로 가자 언론이 학살했다 항의 표시로 미디어 블랙아웃을 했죠. 그러니까 죽은 기자는 대다수 밝혀드렸지만 하마스의 대원 혹은 부역자고 그 관련된 사람 또 우리 이스라엘 그 인질들을 감금했던 대부분 사람들을 기자라고 참칭해서 이제 대량 이제 선동 보도가 있었는데 그 국경 없는 기자가 구체적으로 하는 얘기는 사전 스크립트, 동일한 리드 기사, 동일된 앵커멘트, 지면 흑색 일면, 동일한 해시태그 등으로 엄격한 보도 지침, 사실상 군사작전화돼 가지고 반이스라엘 인지전쟁을 펼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갑자기 지금 일어났냐면 가자 전쟁 수행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심각한 신뢰도 타격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심리전을 이제 총공세를 벌인 거죠. 볼륨으로. 그 심리전에서 완전 완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국제적으로 국제사회가 경제적으로 또 뭐 이 방위 산업으로도 그렇고 지금 또 미디어로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그 고립 작전, 국제사회의 이스라엘 향한 고립 작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분명히 여기 뒤에는 배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배후로 지목을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네타냐후 총리는 그냥 딱 지적을 한 결론부터 얘기하면 카타르 중국의 배후에 있다라고 아하.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냥 이건 인터뷰에서 딱 나왔기 때문에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총리는 요번에 국경 없는 기자회 그 대규모 그 선동 공작 프로파간다가 이거는 개별 국경 없는 기자회는 NGO나 뭐 기존의 친팔레스타인 뭐 반이스라엘 그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평시 수준의 이상의 반유대에 대한 그 메시징이 언론, SNS를 통해서 무제한으로 전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 볼륨량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 NGO의 행위가 아니다. 이건 국가 단위 세력이 개입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타냐후는. 그래서 이제 중국과 카타르는 어떻게 했냐? 틱톡 등 SNS를 통해서 심의전 보시라고 이제 가짜 계정들이 막 계속 반유대 그러니까 무한 반복하는 것이죠. AI도 동원되고 광고 조작을 통해서 이런 거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규모로. 일개 NGO를 이제 배후에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지휘 체계를 가진 나라는 중국이고 여기에 대한 금융 지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거는 카타르가 한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인지 전쟁 이게 이 자체가 인지 전쟁이거든요. 통상적인 어떤 뭐 좌우 대결이나 뭐 노선 대결을 뛰어넘는 지금 압도적인 볼륨량으로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인지 전쟁은 하나의 전장으로 인식했다라고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밝혔어요. 뭐라고 했냐면 전통적인 미디어 영역은 물론 SNS에서도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우리만의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네타냐후가 천명을 했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인지전쟁을 하나의 전장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여기에 맞는 조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쟁으로 이제 하나의 전장으로 보고 사이버전 하듯이 그렇게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 이제 사실상 천명을 한 것이죠. 네타냐후 총리도. 그 가짜 뉴스 같은 거 말이에요. 저도 틱톡으로 봤는데 이 틱톡이 중국 거 아닙니까? 예. 틱톡으로 봤는데 어떤 영상이 나왔는데 완전 쑥대밭이 됐어요. 건물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연기가 피어나고 그리고 영어 자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텔아비브 나우. 그러니까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제1경제도시 텔아비브가 아주 초토화됐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영상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데가 없어요. 깨끗하죠. 이 광나죠. 가짜 영상이에요. 이렇게 지금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향해서 진짜 이 사방에서 에워싸면서 이렇게 고립시키고 있는 이런 어려운 난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굉장히 강력한 포부를 지금 띄웠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국제 공급망의 의존성을 탈피한 자력갱생 경제 자립과 자주국방을 동시에 수행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자력갱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보도자를 보니까 준폐쇄 경제까지도 우리 각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오호. 큰 얘기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결합시킨 슈퍼 스파르탄 국가 모델을 지금 설파하고 있어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스파르탄이 뭔가? 스파르탄이 뭔가? 스파르타쿠스는 들어봤는데 이게 안 됩니다. 아, 왜요? 그 영화 300에 보면 스파르타! 크스.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국가를 지금 우리가 지향한다라고 이제 큰 성사진을 딱 던져놨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해외 수출, 해외 수입 뭐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면서 내수로 문제를 해결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같이 그 전 세계가 서로 연결돼가지고 이 돌아가는 이 국제 경제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폐쇄적인 그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게 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는 큰 어떤 선언적 의미로 준폐쇄 경제 체제, 자급자족, 자력경생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자살행위다. 오히려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수출이고 그거에 대한 내국성 강화, 위질런스를 좀 강화시키자. 경제 내구력을 좀 탄탄하게 하자. 근데 지금 지금 수출 경제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수출이 대부분 하이테크예요. 빅테크이고, 그러니까 금융 소프트웨어, 서비스 상품 서비스인데 사이버 보안, 의료기기 산업, 제약 등 지적재산 분야, 머리 좋은 이제 이런 브레인
3차, 4차 산업 분야인데 수입 분야는 대부분 하드웨어, 철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공산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식량을 많이 수입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비중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내국성에 초점을 그러니까 자력 경쟁보다 내국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제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한다. 즉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철강이나 이쪽, 그 다음에 식량 안보 쪽에 전략 물자를 확보해서 한 전쟁을 해도 약간 해상 봉쇄나 이런 대외 봉쇄를 1년 이상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자라는 식으로 이제 현실적인 담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다양한 전력망이나 사회 인프라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강화시켜요. 지금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1년, 2년, 3년 봉쇄를 견뎌내려면 그 사회 그 전력망이나 수자원 관리 이런 것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국성 강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주문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네트냐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큰 담론을 띄운 거고 실질적으로는 내국성을 더 강화시키는 수입 대체 산업을 좀 육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정책은 방향 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못 만드는 게 있어요. 자동차를 못 만듭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스라엘 자동차 공장이 있었는데 하도 잘 못 만들어가지고 문 닫아버렸어요. 이게 전량 수입을 해요, 자동차. 그리고 이제 공산품 이걸 또 많이 수입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경제 문제는 폐쇄형, 준폐쇄형 이 구조는 내가 보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대신에 방위 산업은 자기네들끼리 충분히 자립이 가능할 것 같아요. F-35 전투기 같은 거 이스라엘이 만들지 않습니까? 아이언돔도 이스라엘이 만들고 이 방위 산업 이 무기는 잘 만들거든요. 이거는 자기네들끼리 자력 갱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주국방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 지금 현재 미국으로부터 한 38억 달러를 원조를 받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과의 생각과 달리 38억 달러를 미국이 제공을 하지만 그 38억 달러의 한 7, 80% 거의 지금 100%입니다.는 미국의 무기를 재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 방위산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이제 원조라는 형태로 이게 한번 휘감아서 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뭐 원조 많이 주지 않느냐 미국이 막 이거 갖고 반유대 논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미국의 안보 복지를 이스라엘 받을 만큼 경제가 취약하진 않아요. 자, 이제 대비를 해보면 1990년대에는 미국으로 받는 이제 그 안보 복지가 그러니까 군사 원조가 최소 한 5.7%였어요. GNP에. 그러니까 꽤 큰 포션을 차지했죠. 이스라엘 경제에서 5.7%가 미국 원조로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2025년 기준에서는 GNP의 0.7%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경제 성장이 그만큼 됐고 경제 규모가 최소 8배가 컸기 때문에 미국 원조 없이도 우리가 스스로 자력갱생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전문 연구기관에서도 많이 나왔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감독님이 말씀하신 이제 F-35 같은 어떤 이런 대형 플랫폼은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플랫폼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 항공 플랫폼 위에다가 이제 첨단 장비만 우리가 딱 얻는 거죠, 이스라엘이. 뭐 감독님 잘 알겠지만 이 고글 이런 거 요번에 실전 배치했을 때 다양한 이런 전자장비, 소프트웨어 이런 걸 이스라엘이 제공하는 것이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브레인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트너십과지 원조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첨단 장비나 이런 거는 해결이 돼요. 이제 뭐 최근에 또 뭐 뉴스에 나왔지만 아이언빔이 이제 실전 배치가 됐어요. 아이언돔뿐만 아니라 레이저로 쏘는 거 단가가 굉장히 뭐 몇 센트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드론을 완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이제 방어 체제 아이언빔이 나왔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건 기술력은 다 되는데 어디서 취약하냐 이스라엘 안보가 탄약, 폭약, 중화기류, 대포, 기갑자산 여기서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이. 그 이제 철강 나오고 이제 하드웨어가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 대표적으로 155mm 포탄도 미국한테 원조를 지원을 받을 정도로 바이든 정부가 이거 안 주겠다고 꽁꽁 이게 슬로우 워킹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통제하려고. 뭐 그런 것처럼 이런 거를 자주국방하면은 이제 철강 산업도 발전하고 기계 산업, 이 산업 복원 산업 인프라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 수입에 의존했던 이런 하드웨어 산업을 방위 사업을 이라는 어떤 그 매개체를 통해서 이거를 갖다가 부활시키자. 약간 이런 일타 쌍피의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 보건하고 방산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장치기계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다라는 그 해법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3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이스라엘은 관광 국가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쓰고 가는 돈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경제에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이 나니까 관광객들이 안 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경제가 나는 굉장히 휘청거릴 줄 알았어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요. 이게 도대체 전쟁 중인 나라라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막 아파트 올라가고 도로 새로 깔고 아주 전쟁의 이 틈을 이용해서 얼마나 이 놀라운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야, 참 희한한 나라다. 근데 물가는 또 엄청 올랐어요. 기름이요. 1리터에 얼마냐면 7세켈이 넘어. 그러면 7세켈이 얼마냐면은 4.5니까 4, 7이 28, 거의 3,000원이에요. 1리터에. 어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블 지금 스콘. 1리터에 1,600원 정도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3,000원 넘어가더라니까요. 야, 그 중동 상륙 옆에 있는데. 자기네들도 지금 천연가스를 만들고 기름을 뽑아내는데도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촬영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더우니까 스태프들은 계속 에어컨 켜고 와,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1,500원, 2,000원, 3,000원 막 아주 무섭게 지금 그 물가는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렇게 국제적인 그 고립 상태를 뭔가 타개책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해법으로 찾고 있는 이런 지역이 지중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지중해 어떤 해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공급망을 사수봉쇄 뚫기 위해서는 지중해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뭐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지중해권을 누가 장악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지역 어떻게 보면 패권 세력 혹은 제국이 이제 탄생을 하는데 뭐 이번 8, 9월 달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제 지중해권 주변 국가들을 이제 다루지 않았습니까? 10개국 중심으로 분석 기사를 다뤘는데 그러니까 지중해권만 놓고 보면 서지중해는 이제 스페인이 장악하고 있죠. 이베리아 반도에서 말라키 해협을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반유대는 유명하죠. 그리고 동지중해에서는 터키 주도로 프랑스, 이탈리아하고 그 리비아하고 이렇게 연대를 맺으면서 이집트를 견제하고 서로 여기서 이제 합종 연행 이 지중해권을 누가 먹느냐로 이제 남부 유럽 터키 주도 해가지고 막 얼기절기 설켜 있는데 근데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이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국가들이에요. 이 모든 국가들이. 그러니까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북아프리카, 리비아, 이집트 다 반유대 국가, 스페인 포함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망 사슬 선상에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럽이나 이게 수출하려면 거길 꼭 거쳐야 하는 거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또 근데 아직 여기서 최강자가 나타나진 않았어요. 물론 지금 터키가 지금 주도적으로 지금 막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준동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키프로스라는 섬에 바락 MX 그 방공망 미사일 체계를 수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산 바락 MX 방공망 체제는 전투기, 드론, 크루즈 미사일, 전술 탄도 미사일 등 요격할 수 있는 뭐 최첨단 이제 방어 시스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다 보니까 키프로스는 터키와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1914년에 터키랑 키프로스 한번 붙었어요. 그래서 그 북쪽 키프로스는 이제 터키계가 많이 살고 남쪽은 약간 그리스 종교의 출신이 많이 살아서 약간 종교 갈등으로 이렇게 붙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분단국가 꼽으라면 키프로스 섬이에요. 북부는 이제 터키고 남부는 이제 종교회인데 근데 여기다가 근데 북쪽 키프로스는 이제 터키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탱크 320대, 뭐 650대 장갑차 이게 있고 드론 기지도 이게 딱 집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군사력에서 약간 공포의 균형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스라엘이 MX 방공망, 그 바라크 MX 방공망 수출하니까 이제 그 세력 균형이 약간 이쪽이 키프로스 남쪽 키프로스가 우위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냐, 적의 적은 내 친구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키프로스를 놓고 터키가 대립하니까 여기다 남쪽에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무기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키프로스 남부 키프로스 우위로 전환시키고 있고. 근데 그 키프로스가 표면적으로는 북부 터키계랑 남부 정교회 이런 갈등이지만 내용적으로 들어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키프로스 해역 역시 시추 그 천연가스를 조사해 보니까 1,100억 입방미터 규모의 가스 매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터키도 이걸 먹으려고 그러고 이스라엘도 이거를 장악해서 동중해권 에너지를 패권 우리가 장악하겠다는 게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에너지를 주고 있으면 그 공급망 사슬에서 이제 항만 같은 거 털세 못하지. 왜냐하면 거기로 유럽 쪽으로 이제 원유가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마 이스라엘이 장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터키랑 지금 붙고 있는 형세다. 시프루스 섬에서라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터키 남부 유럽 주도의 지중해 경제권 봉쇄를 이제 이스라엘은 동중해 해역에 있는
자원을 갖다가 통제해가지고 이제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얘기죠. 이걸로 한번 뚫어보겠다라는 게 그런 어떤 지금 청사진이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중해권에서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유럽으로 진출하는 그 연결고리가 그리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미국 입장에서는 이 그리스를 어떻게 이걸 요리하느냐, 선점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22일인데 이제 더그 버금은 이제 미국 내무부 장관이에요. 근데 내무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주요 그 사무가 뭐냐면 이제 이 에너지에 관련 인허가 사업을 하고 미국의 에너지 압도 전략 위원장, 국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해외 에너지 이게 순방을 하면서 봤는데 그리스 남부 크레타성 개발 사업에 긍정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미국 쉐브론사와 그리스 에너지 공기업인 헬레니 큐가 이제 공동 이제 합작해서 주고 그리스 남부 크레타 섬을 이제 LNG 시설을 개발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LNG를 수출할 때 거쳐가는 그 중간 기착지가 이제 그리스랑 시프러스인데 그걸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관이 한 얘기가 참 아주 유의미한 얘기를 했어요. 영내 핵심 동맹국인 이스라엘, 그리스, 시프러스와 함께 유럽 에너지 다변화 전략을 해법을 제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리스는 미국 LNG 유럽 공급 핵심 거점으로 활용되며 그러니까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려면 미국 걸 사야 돼요. 근데 그 중간 기착지가 어디냐면 그리스를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니까 전략 거점은 미국이 딱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트래tegy, 글로벌 대전략을 활용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 터키 남부 유럽 지중해권 장악 시나리오를 친미 그리스 시프러스 동맹 체제로 부셔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도 지금 미국이랑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 지중해권 10개국 그 주변국의 그 친구들 반유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봉쇄하는 게 이제 미국과 이제 그리스 시프러스 동맹 체제로 이제 돌파하겠다는 게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단기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또 뭐냐? 그리스 역시 노후된 방공자산인 구스론제 S300이 있는데 이거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제 바락 MX MD 체제로 지금 교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걸 구매할 거라고. 그러면 이스라엘이랑 방산 지원 같이 맺으면서 이거를 이제 돌파하겠다는 거예요. 시프러스, 그리스, 이스라엘 삼국이 방산 동맹도 맺으면서 에너지 동맹으로 이 봉쇄 전략을 이스라엘이 깨부순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제 철학이라고 볼 수 있죠.